정부가 큰 돈을 써야 할 때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아니면 빚을 낼 것이냐 이거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죠. 오늘은 이 재정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세금이냐 국채냐 이 문제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딱 이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아니, 정부가 빚 내면 그거 결국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아주 당연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걱정이 과연 맞는 말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빚이라는 한 단어로만 보지 않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몇 가지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딱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국채 문제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 즉 수혜자 부담 원칙. 둘째, 세대 간의 공평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가. 이 3가지를 다 살펴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자, 첫 번째 기준,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밥 먹고 더치페이 하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합니다. 바로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도 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입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해서 누군가 이득을 봤다? 그럼 그 사업 비용도 바로 그 이득을 본 사람들이 내는 게 가장 공평하다 이거죠. 돈을 쓰는 이유와 돈을 내는 주체를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부가 앞으로 한 100년은 끄떡없을 엄청난 다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 다리 우리만 쓰나요? 아니죠. 우리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 세대까지 계속 이용하면서 편익, 즉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을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세금으로 전부 다 낸다? 이거 과연 공평할까요? 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에 그 다리를 쓸 미래 세대도 국채라는 방식으로 비용을 나눠서 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방금 다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오게 되네요. 바로 이 세대 간 공평성 문제입니다. 국채 얘기만 나오면 항상 뜨거워지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세대 간 공평성에 대해서는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2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왼쪽, 착취 관점. 이건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 애들 등골 빼먹는 거다. 이런 시각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번영 관점.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건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고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 거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우리 세대가 미래에 부유한 세대에게 부담을 조금 넘기는 게 세대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더 공평한 방법일 수 있다는 아주 역발상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부유할 것이다. 이 강력한 믿음, 이 대전제만 깔려 있다면 국채는 빚 떠넘기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의 부를 아주 현명하게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이 가정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공평함, 정의 이런 관점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좀 더 차갑고 계산적인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건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얘기하려면 먼저 초과 부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기 싫다 하거나 기업들이 투자하기 싫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경제 전체에 보이지 않는 손실, 일종의 부작용을 만들거든요. 바로 이 부작용을 경제학에서는 초과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초과부담이라는 놈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율을 2배 올리면요, 경제에 주는 충격, 이 부작용은 4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왼쪽 막대, 전쟁 같은 게 터져서 세금을 한 방에 왕창 걷는 경우예요. 초과 부담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오른쪽처럼 그 부담을 국채로 나눠서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세율로 조금씩 걷으면 어때요? 총 초과 부담은 훨씬 작아집니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걸 아주 멋있는 말로 조세 평탄화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세금 부담을 평평하게 다리미질 해준다는 거죠. 국채를 쓰면 정부가 갑자기 세율을 미친 듯이 올리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대신 낮은 세율을 쭉 유지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국채가 아주 똑똑한 정책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렌즈로 국채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혜택, 공평, 그리고 효율. 이 세 가지를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국제 발행이 맞냐 틀리냐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돈 써서 누가 좋은가? 둘째, 지금 세대랑 다음 세대랑 공평한가? 셋째,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인가? 재밌는 건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어려움이자 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는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효율성을 챙기자니 공평성이 좀 아쉬울 수 있고, 공평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정부가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논리들, 특히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잘 살 거야 라는 그 희망적인 가정, 이건 사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낙관론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가 계속되어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미래를 위해 빚을 내는 게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채에 대한 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